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가 어제 23일이죠. 이준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인용 넷, 기각 넷.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8명인데 정확하게 반반 갈렸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은 헌법재판관 6명이 찬성을 해야 탄핵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명이 찬성, 인용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기각이 된 것이죠. 지난해 8월 2일 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됐으니까 이준숙 위원장은 174일 만에 약 5개월 만에 직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준숙 위원장이 이제 복귀를 하면서 기자들과 만나서 좀 소회를 밝혔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임위원 2인으로 최소한 행정부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준 의미 있는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회에서 어떤 이유로든 어깃장을 놔서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을 때 행정부는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다. 한시밥이 임명돼서 5인 완전체를 만들어주기를 요청한다. 그러니까 방통위원이 원래 이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3명 해서 5명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명인 겁니다. 국회에서 이제 3명을 더 추천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현재 2인 체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복귀를 하면서 국회에서 좀 빨리 3명을 추천해서 5명으로 완전체로 해서 방통위 업무가 좀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밝힌 겁니다. 이번에 이제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에 대한 헌재의 이 탄핵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 쟁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방통위 2사람 2인 체제, 2인 체제로 어떤 의결을 하는 것이 적법하냐 위법하냐 이것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적법하다고 본 분들은 기각을 한 거고 위법이다라고 한 재판관들은 인용을 한 것이죠. 지난해 7월 31일 날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이 취임을 했고 8월 2일 날 한 2, 3일 지나서 8월 2일 날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그 당시에 이제 이진숙 위원장이 KBS와 MBC 대주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심의 의결한 그 행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된 것이죠. 이준숙 위원장이 KBS 이사 후보 7명을 추천을 했고 박문진 이사 후보 9명 중에 이제 여권에서 추천한 6명을 또 임명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거 위법하다. 2명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과 방송 장악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면서 탄핵안을 추진을 했던 거고 이 위원장은 법과 절차에 따라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8월 2일 날 통과가 돼서 헌법재판소로 넘어와서 지금 심리를 했고 그것이 174일 만에 사실 이 사안 자체가 여러분도 지금 들으셔서 생각하시겠지만 이 사안이 이렇게 174일씩이나 5개월씩이나 갈 사안인가에 대해서도 좀 저 개인적으로는 참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174일 지나서 이번에 기각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헌법재판관 8명 중에 4명은 기각, 4명은 인용 정확하게 반반으로 갈렸습니다. 이것도 이제 성향에 따라서 중도 보수 성향 재판관 4분은 기각을 했고 진보 또 중도 성향 4분은 인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각각 인용과 기각으로 이게 정확히 갈렸나? 그 이유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기각을 택한 헌법재판관들은 이 방통위법 13조 2항에 나와 있는 제적위원이라는 이것을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제적위원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기각과 인용이 확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기각이라고 본 헌법재판관 4명은 제적위원은 그 당시에 방통위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반면 인용해야 된다,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본 쪽에서는 제적위원은 방통위 기본적으로 구성원이 5명이기 때문에 최소한 3명 이상은 그 의결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다. 과반수 이상은 참여를 해야 되는 거지 2명 체제의 방통위는 기본적으로 위법이다. 이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방통위법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인 방통위원으로 구성하고 2인 이상 요구로 회의를 소집해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기각 쪽에 선 재판관들은 여기에서 제적
위원은 당시에 재직하고 있는 이진숙, 김태규 2명이었다. 그리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견해야 되니까 제적위원 그 2명이 과반수가 아니라 둘 다 참석했기 때문에 100% 참석해서 이루어진 의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본 것이죠. 반면 인용,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한 헌법재판관 4명은 기본적으로 방통위는 5명이기 때문에 2명 체제 자체는 말이 안 된다. 3명 이상 돼야 된다. 위법하다라는 관점에서 인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방통위원장의 권한 행사 및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확히 반반이 갈렸습니다. 하지만 6명 이상 찬성해야 탄핵이 되는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서 기각이 된 것이죠. 지금 뭐 방통위가 사실은 뭐 방송에 대해서만 어떤 권한이 있는 걸로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실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포털에 대해서도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구글 같은 거대 외국계 플랫폼 이런 것에 대해서도 또 상당한 여러 가지 영향이 있고 방송사 소유 제한 문제 하여튼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진숙 위원장이 복귀를 하면서 핵심 현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KBS, 1TV, MBC 또 EBS 같은 이 방송사들 포함한 채널 한 146개 여기 그 제허가 기간이 원래 마지막 기한이 지난해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뭐 KBS나 MBC 이런 것은 무허가 상태의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게 좀 약간 파행이라고 봐야죠.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빨리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고 구글과 애플의 그 인앱 결제 과징금 부과하는 문제 이것도 이슈가 됐었는데 이 문제도 좀 처리를 해야 되고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 제한 지분 규제 완화 시행령 개정하는 문제 이런 것도 좀 방통위가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현안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이진숙 위원장이 좀 나눠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좀 변수가 있긴 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인 체제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위법 논란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2인 체제의 방통위 결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취소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결정인데요. 이진숙 위원장이 선임한 박문진 신임이사 임명 효력 정지를 시켰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본 것이죠. 2인 체제로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며 또 하나 중요한 사례가 MBC에 대한 방통위의 법정 제재 결정 이것도 취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2인 체제로 방통위가 박문진 이사 선임한 거 또 MBC에 대한 제재 결정한 거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제동을 걸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이진숙 위원장이 행정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일정한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진숙 위원장도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너무 문제가 소지가 될 만한 이런 부분은 좀 피하는 것이 현재 여러 가지 어지러운 국가적인 상황 속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기각과 관련해서 봐야 될 포인트가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민주당의 탄핵 관련된 일정한 이제 부메랑으로 이러한 흐름이 좀 돌아올 가능성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 한 사람이 29명 정도 되는 걸로 현재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인용된 경우가 없는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경우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안동환 이정섭 검사 이런 분들에 대한 그 탄핵 소추안은 헌재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ING 진행 중에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최재해 감사원장 지금 49일째 직무정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42일째 직무정지 돼 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금 27일째 직무정지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이른바 뭐 펜딩 상태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민주당에서 밀어붙여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경우 중에 헌법재판소에 인용된 경우가 없다. 이번에 특히 이제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뭐라고 할까요? 상징성? 그 당시에 상당히 좀 강하게 맞붙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기각이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부담 이런 것을 좀 민주당이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어제 헌재 판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타깝고 유감이란 입장이다. 그럼에도 헌재 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 복합적인 입장이다. 뭐 이런 약간 좀 복잡한 통례. 헌재 결정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이거 상당히 좀 걱정도 되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싶은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이다. 라는 얘기죠. 최근에 뭐 민주당과 관련된 여론의 흐름 이런 게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국민의힘에 뒤지는 정당 지지율이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지금 상당히 왜 이런 거냐 좀 뭔가 새롭게 원인 분석하고 대책 마련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 또 이준숙 위원장의 탄핵안이 기각되는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반가운 상황은 아닌 거죠. 그리고 일반 국민의 인식 속에서도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 뭐 많이 막 장관도 하고 검사도 하고 방통위원장도 하고 뭐 국무총리도 하고 다 이렇게 하더니 이게 기각되는 일들 인용되는 경우는 없고 기각되는 일들이 이렇게 계속되니까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일 가능성을 좀 염려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이번 헌재의 판결이 4대4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인용해야 된다 4명, 기각해야 된다 4명, 정확히 반반으로 갈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른바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반반으로 이렇게 갈렸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법리적인 해석보다는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나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이 앞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도 만약에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된다면 최종적인 헌법재판소에서 결과를 내놓을 때 이게 또 진보와 보수로 갈리고 이런 식이 되면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갈등도 심해지고 나라가 여러 가지 나뉘어서 지금 상당히 싸우고 있는 이러한 상황, 폭력 사태까지 발생한 이런 상황인데 이게 상당히 좀 걱정된다. 그러니까 과연 이번에 4대4로 나뉜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그대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이 또 이번에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아까도 제가 쭉 설명드렸지만 이 나뉘게 된 이유가 제적위원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그 법조항의 해석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좀 많이 갈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적위원이라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그 제적위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분명하게 했더라면 사실은 갈릴 그런 사항이 아닌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제적위원을 현재 있는 사람을 제적위원으로 볼 거냐 아니면 기본적으로 구성해야 되는 그 5명을 제적위원이라고 볼 거냐에 따라서 갈린 거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판단은 이진숙 위원장 이 탄핵안에 대한 판단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또 들기 때문에 꼭 이번에 4대4로 나뉘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가 똑같이 진보 보수로 나뉠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에도 그 당시 이제 재판관들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만으로 보면은 기각이 됐어야 됐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만장일치로 탄핵안이 인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번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위반의 정도가 얼마나 심하냐, 위반을 했느냐, 했다면 어느 정도로 심하냐, 그것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이준수 위원장 탄핵안이 기각된 것과 관련된 세 번째 포인트는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안에 대한 판단의 속도 이걸 좀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입니다. 뭐 이준숙 위원장 174일 만에 이 탄핵안 심판이 이루어졌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지금 장관, 감사원장 뭐 등등등 해서 지금 계속 그 헌재에 와 있는 탄핵안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직무정지가 계속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그만큼 이 조직 자체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세금 낭비적인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빨리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것이 봐서 이제 가장 헌재에서 결국 탄핵안 심리하고 심판할 때 뭐 핵심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째,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느냐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위배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파면할 정도이냐 하는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첫 번째는 헌법과 법률 그래 위반한 거 맞다. 그 당시 뭐 또 선거의 중립 의무 이런 걸 위반한 부분이 그거 맞다. 하지만 그런 정도 가지고 대통령을 파면하는 건 아닌 것 같다 해서 기각이 된 거거든요. 반대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헌법 법률을 위반했고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라고 해서 이제 파면이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장관, 검사 이런 대통령이 아닌 이러한 이 공무원들 관련된 탄핵안의 경우에는 그 탄핵안이 왔을 때 정말 그 헌법재판소에서 빠르게 한번 심리를 해서 권한 그냥 심리를 하지 말고 어쨌든 탄핵안을 보고 이것이 뭐 헌법과 법률을 정말 위반했는지, 또 이게 그렇게 좀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뭐 파면할 정도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건 빨리빨리 좀 해서 이른바 그 형사소송법에 있는 공소기각 이런 것을 준용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좀 빨리빨리 결정을 좀 헌재에서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이번 관련해서 좀 이게 이제 국가적인 여러 가지 혼란이 계속되고 낭비가 이어지고 기간이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여론이 있는 것 같고요. 저도 그러한 맥락에서 조금 더 헌재가 속도를 좀 내줘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준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 그 이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는 무엇인지 여러분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